암호화폐 전문 방송 코인 넘버1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송아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게스트분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오늘의 게스트는요, 단국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쳐 주시는 이철환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에 몸을 담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공직을 퇴직하고 난 이후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시장감시위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단국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겸임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음 게스트는요, 오랜만에 다시 코인 넘버1을 찾아주신 분입니다. 네, 한치호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8개월 만에 다시 코인 넘버1에 네. 출연하게 됐고요. 아시아경제TV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지난주 베스트 질문왕을 발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호야님입니다. 네, 저희가요 리플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면서 당첨자 확인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첨자는요, 아래 주소로 지갑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3만 원 상당의 리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토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자산시장 대붕괴, 암호화폐 미래는 입니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내외적으로 금융위기의 재발에 대한 우려가 정말 큽니다. 정말 세계 금융위기가 재현이 될지, 또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정말 궁금한데요. 최근 경제위기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중앙은행들도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달 2018 다보스에서는 IMF의 모리스 옵티펠드는요, 다음 세계경제 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또 교수님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경제 위기의 본질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과거 역사상 언제 우리가 위기가 아니었던 그런 시절이 없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큰 변혁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절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위기의 어떤 그 정도, 강도는 좀 더 다른 때보다도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반적인 생각을 해보면 2007년 금융위기 상황이 약간 우려되기도 하고요. 네. 더 미래로 가보면 87년, 88년 상황, 그다음에 그 10년 후에 97년, 98년 상황, 2007년, 2008년 상황, 지금 현재 2017년, 18년 상황으로 계속 이 10년 주기로 지금 오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87년, 88년에는 88년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갔다가 일시에 폭락해서 주저앉은 적이 있었고요. 97년, 98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외환위기 상황을 겪었고요. 2007년, 2008년 상황은 세계 금융위기가 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현재 상황에 금융 거품이 꺼지게 되면 위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혹시 과도한 부채인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지나친 보호무역주의, 그다음 미국 우선주의가 일단 우선되는 것 같아요. 이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취임한 이후부터는 완전 미국은 자기네 나라 중심으로 다 돌아가 버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가 장기 집권을 위해서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양적 완화를 많이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일본도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우려성이 있고, 중국 또한 고령화, 그다음에 중국은 또 이번에 양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치적 불안정성도 있습니다. 시진핑이 계속 집권을 하기 위해서 법을 바꾼다든가 하는 게 있는데, 중국의 경우는 현재 부채비가 과다하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가계 부채도 과다하지만 지방 정부 부채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모른다고 해요.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고금리, 금융긴축, 산업경쟁력, 신산업 육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갖고 이게 원인이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네요. 교수님은 또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우리가 느끼는 어떤 불안감은 어떤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대외적인 요인은 뭐 사실 우리 그 경제가 굉장히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 대외적 요인이 중요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미국발 어떤 그 통상 전쟁 내지 미국의 그 금리 인상 그것이 어떤 큰 어떤 그 불안 요소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대내적인 어떤 그 불안 요인은 저 지적했다시피 뭐 과도한 가계부채 지금 가계부채 규모가 우리나라 GDP 규모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그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또 근로시간 단축 이런 걸로 인한 어떤 노동시장의 어떤 그 불안 요인 그리고 그 부동산 뭐 시장도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러한 여러 그 가지 요인들이 이 함께 합쳐져 가지고 이 우리 그 어떤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죠. 전체적인 큰 어떤 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그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또 한미 통상 전쟁도 정말 커다란 이슈인데요. 한미 FTA를 놓고 수차례 으름장을 놓으면서 트럼프의 그 허언 같은 공언들이 차츰차츰 좀 현실로 옮겨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전에 그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그 트럼프가 이제 그 처음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공언을 한 것이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보호무역 네. 뭐 그런 그 기치를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금년 들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의 어떤 그 통상 문제를 보면은 금년 초부터 우리 그 세탁기와 또 태양광 패널 이런 것에 대한 그 세이프가드를 갖다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또 이렇게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굉장히 큰 그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철강에 대한 네.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수출 품목 중에 하나죠. 그에 대한 관세 25%의 관세를 갖다가 추가로 부과하겠다. 지금 현재 그 우리 그 철강 그 제품에 대해서 이미 그 상계 관세를 갖다가 매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다시 25%의 그 관세를 추가적으로 한다면은 전체 관세율이 막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그런 그 상황에 지금 있고요. 또 최근에 그 GM이 그 우리 그 한국을 갖다가 떠나겠다는 뭐 그런 그 이슈도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통상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우리 그 뭐 해외 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이탈 이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더욱이 지금 이제 그 한미 FTA 그 개정 협상이 곧 이제 그 다가올 텐데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것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 자동차는 뭐 우리 그 수출품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실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반도체도 미국에 대한 그 우리 그 수출 점유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막 이렇게 볼 때 우리 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그 압력이 막 좀 현실로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트럼프의 그 허언과 같은 공약이 현실적으로 오고 있는데 우리 두려워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두려워하기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저희가 좀 그 아주 영리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트럼프가 25% 철강 관세에 대해서 사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멕시코나 이제 캐나다 가까운 나라는 빼주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그 관세를 매겼고 현재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GM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GM의 철수 문제를 현재 그 들고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와 그 보조를 맞춘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GM의 전체 철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칫하면 일자리도 많이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계속 압력을 주는 하나의 수단적인 방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이고요. 말씀하신 자동차나 뭐 반도체 뭐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FTA도 재협상 문제도 걸려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또 여기 WTO에도 제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과연 어떤 처지에 있느냐, 또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한 건데 미국은 한국을 장사 상대 이상으로는 바라보지 않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바로 어제 트럼프가 안보에 관련된 국가는 철강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초에 방침에서 좀 한 발 후퇴된 움직임이 아닌가도 싶은데요. 안보 관련구 그 예외라는 말에 우리는 좀 솔깃하지 않을 수 없는데 또 어떤가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또 안보 문제가 경제 문제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전통적인 혈맹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양보를 한다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갖다 줄이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초에 우리 대미 환율이 약 1,200 달러당 1,210원 정도까지 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거의 1,050선까지 이렇게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환율 절상을 갖다가 많이 했죠. 또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미국에 대한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흑자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약 미국 통계에 의하더라도 50억 달러 이상의 무역 수지 흑자가 축소가 되었고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전히 트럼프로서는 한국을 그렇게 우호적인 눈으로는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는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 입지가 있겠죠. 소위 말하는 러스트 벨트의 자기 지지 기반을 갖다가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지금 중간 선거라든지 자기 대선에서도 좀 유리한 고지를 갖다가 계속 이어나가겠다. 거기다가 또 사실 우리는 안보 문제와 통상 문제를 별개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만은 미국은 오히려 안보를 약간의 지렛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한테 압박을 좀 더 하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안보 예국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트럼프의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은 원래 장사꾼이에요. 거기서 부동산 시행 사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안보 예국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강 25% 사인을 했고요. 지금 오늘 이제 북미 대화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 특사단이 가서 이미 설명을 했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자고까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예국이 아니라 25% 철강에 대해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 예국에 대해서 안보 관련해서 예외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전혀 믿을 거 없는 것 같고요. 트럼프가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안보와 관련돼서 특히 방위 분담금을 인상하라든가. 현재 그다음에 무기 구매를 더 하라든가 계속 그런 요구를 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그런 선물을 계속 줘왔어요. 줘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안보라는 걸 지렛대 삼아서 자기네 장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서 어떤 안보 관련 예외국이다, 어떤 우리 우방이다 이런 말 하는 거에 솔깃할 필요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도 경제 논리에서 대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때부터 약간 쇼맨십도 강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장법도 있었잖아요. 액션이 조금 컸던. 그래서 좀 글쎄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또 보시나요? 저는 이번에 오히려 트럼프와 김정은 대화를 하겠다고 한 것이 우리한테는 더 손해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요. 어떤 측면에서 손해일 가능성으로 좀 말씀을 드리냐면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이 회담이 결렬됐을 경우에는 트럼프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더 많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너희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이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양보해라. 지금 철강 문제가 사실 철강이라는 게 자동차 만드는 데 다 철강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우리나라 제품이 싸게 들어가는데 그걸 비싸게 팔게 하면 우리나라 제품 수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현재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도 잘 이루어지면 우리한테 오히려 좋은 측면으로 많이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대화가 결렬이 되든가 문제가 생긴다 하면 트럼프는 우리한테 경제적인 요구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미국 증시도 정말 크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정말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폭락하는 걸까요?
지금 그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으로 그동안에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이건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걸로 봅니다. 저는 이거를 한 번은 이렇게 거쳐가야 되는 어떤 그 조정 국면이라는 그런 그 측면도 있고요. 네. 또 사실 그동안의 그 미국 증시 그 호조세는 그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죠. 그게 결국은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그동안 그 미국은 양적 완화라는 그 명분으로 약 4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그 약 5천조 원에 달하는, 그게 5천조 원이라면은 우리나라 GDP가 약 1.5조 달러인데 약 3배에 달하는 그 정도의 규모로 그 돈을 많이 풀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제로 금리로 이렇게 가져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그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증시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활황세를 보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어느 정도 그런 조정을 거치고, 또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그 양적 완화도 끝냈지만은 금리도 그 제로 금리에서 지금 1.5%포인트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금년에도 이제 그 3 내지 4차례 금리 인상을 갖다가 지금 그 예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해픈 투비 이 연준 의장이 기존의 그 제닛 옐렌에서 지금 그 제롬 파월로 이렇게 그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마 기폭제가 돼가지고 또 증시에 어떤 금융 정책의 전환이 있지 않겠나는 그런 그 의구심에서 좀 그 증시가 조정을 거치고 좀 하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증시는 기본적으로 그 경제 펀더먼털에 그 의존하기 때문에 지금 그 경제 대부분 예측 기관에서 보면은 미국은 지금 실물 경제가 좀 그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조금 이런 그 호조세가 이어질 거다. 이런 그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런 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이 미국 증시의 폭락 이유가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하신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교수님보다는 제가 좀 덜 떨어지겠지만 저는 뉴스를 많이 이제 살펴보고 네. 이제 해보면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그 올바른 조정이다. 아니면 더 대폭락이 온다라고 서로 의견들이 지금 서로 다 나뉘고 있어요. 그 나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솔직히 전문가들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에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답니다. 금리보다도 트럼프가 더 무섭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현재 세계 보호무역주의로 가니까 오히려 일자리를 뺏는다는 이런 반대의 의견도 목소리도 지금 상당히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 그 증시가 지금 하락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세계 그 경제가 이제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지금 같은 성장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에 많은 그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 변동성이 앞으로 시장을 좀 좌우할 거다. 네. 이건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좌우할 텐데,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현재 그 금리가 지금 미국하고 역전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상태로 돼 있어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국은행 총재를 진짜 유례 없이 연임을 시키셨어요. 한국은행 총재를 유례 없이 연임을 시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금리 문제나 통화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연속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그 미국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많이 오락내리락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폭락을 보인 게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증시는 더 심하게 떨어졌어요. 교수님,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그 세계 증시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미국의 그 증시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그런 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미국 증시가 폭락할 때에 다른 대부분의 나라, 중국을 위시한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랬고, 그래서 그 상당히 큰 그 하락 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이 중국이 G2, 그러니까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을 했고, 또 조만간 이런 그 중국과 미국의 현 경제 성장률이 유지되는 한
뭐 한 2025년 내지 그 2030년도까지는 오히려 뭐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중국 자체도 물론 그 외형상으로는 굉장히 경제의 어떤 규모가 이렇게 확대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부실덩어리라고 할 정도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어떤 그 구조조정을 거쳐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한번 조정을 또 한 번의 또 다른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의하는 게 중국 또 세계 그 미국 증시에 세계 여러 나라 증시들이 다 연동성이 연결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나 홍콩 시장의 그 증시가 폭락하게 된 것은 지금 중국이 아직 불안해요. 중국도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 실업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중국이 불안하거든요. 사실 저도 중국의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회사의 대표한테 이야기를 들은 얘기인데 중국이 한동안 창업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뭐 중국은 창업 뭐 천국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스타트업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취업이 안 돼서 창업으로 돌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은 작년에는 창업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중국은 작년에 혁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혁신과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발표를 할 수 없지만 자기들이 앓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린 고령화나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문제,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지금 말씀드린 그 실업 문제, 무지하게 많은 문제들이 부딪혀 있는 상황에서 또 정치적인 문제도 부딪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도 아마 증시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충 분위기를 봤을 때 정치적으로나 금융적으로나 이렇게 좋지 않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런 경제 하락세가 암호화폐 시장에는 또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이 경제가 어려울 때에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암호화폐가 좀 이렇게 각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비트코인이 사실 탄생한 그 배경도 2008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위기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4조 5천억 달러의 그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소비자들은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은 화폐가 인플레를 인해서 어떤 뭐 가치가 제로일 수도 있겠구나. 정말 그 정부의 발권력이라는 게 정말 제 마음대로 하는 이렇게 하면은 그 기존의 우리 그 달러나 법정 화폐들이 가치가 폭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었거든요. 뭐 그런 그 역사적 배경과 또 2013년도 그 초에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달러 내외였습니다. 근데 그 2013년도 4월 달에는 그 키프로스 사태라고 키프로스가 그 금융 위기로 인해 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어떤 뱅크런의 그런 그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비트코인이 뭐 갑자기 100불, 200불까지 이렇게 뭐 껑충 뛰었고 또 작년도에도 그 짐바브웨의 그 무가베 그 대통령이 이제 그 뭐 축출을 당할 그를 뭐 정치적 혼란기 그때도 그 뭐 비트코인을 위시해서 전체 암호화폐 가격이 굉장히 그 뛰었던 그런 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볼 때에 경제가 뭐 어렵거나 위기에 처할 때는 오히려 암호화폐가 좀 더 각광을 받고 그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정신권이 조금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또 금융시장도 기존 금융시장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역작용이 있을 수 있겠네요. 뭐 다른 또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제 견해로는 기본적으로 그 지금도 상당히 기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렇게 그 전이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코스닥에 그 투자하던 그 소위 말하는 뭐 개미 투자가들 네. 이런 사람들은 암호 시장, 화폐 시장으로 그 전이한 그런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도 제도권 금융의 그 투자분들이 그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렇게 그 전이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제도권 금융시장은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거기다가 또 그 암호화폐 시장은 뭐 그동안 경험하셨겠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이거는 그 암호화폐는 사실 그 하루에 그 어떤 그 제한 폭이 없습니다. 하루에 뭐 100%까지 가더라도 이게 대한 어떤 아무런 주식시장과 달리 주식시장에는 일정한 그 뭐 15% 상하 15% 이런 그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제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롤러코스터식으로 이렇게 막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그걸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자칫하면은 그 붕괴될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 규제의 강도가 이렇게 커질 때에 이런 그 변동성이랄까 하락 장세 이런 걸 볼 때에 앞으로 정부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뭐 지금 조만간 그 G20 회담을 그 개최할 텐데요. 거기서도 어떤 이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국제의 규제 방안을 뭐 논의할 생각이라고 그럽니다. 뭐 그런 걸 볼 때에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제도권 시장, 금융시장 전체가 뭐 출렁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의 그 선물 네. 상품과 ETF 그 상품도 지금 뭐 이미 도입됐거나 도입될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히려 뭐 사실은 그 선물 상품 이런 파생 상품은 기존 주 상품을 좀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한 그런 제도 장치입니다만은 이 암호화폐 시장은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 그 금융시장을 갖다 더 흔들 네. 그럴 우려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투자자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게 그 심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수익률이 더 많이 나고 어떤 게 더 안정적이냐는 투자처를 찾는 게 투자자들의 그 기본 심리이기 때문에 그 암호화폐 시장으로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전 세계적으로 더 높다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게 미국이 이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여러 가지로 할 겁니다. 저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미국 선물 시장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의 준비 단계다. 예비 준비 단계라고 보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선물 시장에서 한번 거래를 시켜보고 나면 이 시장의 성격이 이제 규명이 되는 거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식은 이제 그 상한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규제 사항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저희가 통제가 가능한데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이게 변동성을 가지게 되느냐를 지금 파악해 보려고 할 거고요. 미국은 이미 2007년 8년에 미국 금리 사태로 여러 가지 겪어봤어요. 모기지 사태를 겪어보면서 모기지로 사태라는 게 그거잖아요. 모기지로는 갖고 새로운 파생 상품을 계속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팔고 막 해서 연쇄적으로 다 지금 부도가 나고 막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미국은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현재 기축통화로 뺏기지 않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냐는 상당한 연구를 많이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의 제도와 법제화 속도가 그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빨리 발표들을 안 한다고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좀 충분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해야지 투자자들이나 여기 참여하시는 시장 참여자들, 이해 관계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부 혹은 뭐 관련자들의 네. 이런 섣부른 말 한마디에 굉장히 출렁했었죠, 시장이. 그래서 이 암호화폐 제도와 법제화 속도가 과연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 다들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한 언제쯤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암호화폐 방송에서 항상 그 뉴스에서 말씀드린 게 교수님 말씀하신 G20 그 경제장관 회의 거기서 윤곽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
암호화폐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정도 그 표준화된 그 거래 기준이랄까, 그 보안 기준이랄까, 뭐 그런 게 다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만 보안을 강화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보안을 강화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보다 좀 더 느슨하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 서로 간에 논의가 된 상태에서 제도가 나올 거니까 일단은 그 G20 경제장관 회의가 끝나고 나면 큰 틀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시작했는데 사실 한 나라에서 규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동일한 비슷한 규제안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야지 이게 좀 통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20에서 과연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점쳐볼 수 있는, 좀 예상이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서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글쎄요. 그래서 뭐 그거는 아직 뭐 열어봐야 교차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 선진 국가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 인식은 사실은 암호화폐의 어떤 그 범죄, 자금 세탁 행위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기존 제도권 그 금융시장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그 범죄 행위, 테러의 자금으로 뭐 활용된다든지 하는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우려가 사실 더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그 뭐 이런 그 범죄에 대한 어떤 국제 공조 이런 문제를 갖다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에 사실은 그 규제가 이렇게 규제 일변도로 돼 왔던 걸 갖다가 볼 것 같으면은 사실 그 암호화폐의 그 어떤 그 본질적인 그런 접근보다는 그 암호화폐가 그냥 그 투자 내지 투기의 수단으로만 이렇게 그 인식이 돼 가지고 활용이 돼 왔고 특히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김치 프림이라고 할 정도로 뭐 이렇게 그 좀 뭐랄까요, 이 과일이 돼 가지고 어떤 뭐 버블까지 생기지 않느냐 이런 뭐 그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 또한 이러한 그 너무 과도한 투기에 대해서는 그 어쩔 수 없이 규제 일변도로 이렇게 정책 대응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아까도 저 말씀 그 해주셨다시피 빨리 뭐 국제 어떤 뭐 공조를 하든 우리나라도 그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그 기본 정의를 갖다가 빨리 내려가지고 이것이 화폐인지 아니면 뭐 자산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의를 갖다가 제대로 정확히 내리고 뭐 그걸 통해서 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 문제도 이걸 제도 금융권으로 흡수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과세 문제도 그런 그 기본 정의가 그 먼저 설정이 돼야만이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그 문제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앞으로 그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화폐가 아닌 선물 상품으로 인정을 하겠다 뭐 이런 말을 또 들었는데 아예 그렇게 결론이 난 건가요? 아니면 얘기 중인 건가요? 그건 아직도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그 정의를 갖다가 명확하게 이렇게 내린 그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나라는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급 결제 수단의 하나로 완전히 인정을 했죠, 그죠? 근데 미국은 지금 굉장히 그 입장이 애매한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미국은 연방 정부나 또 연방 준비은행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칫하면 이 암호화폐가 글로벌 그 화폐의 성격을 가진 암호화폐가 기존의 달러를 대체해서 세계의 기축 통화로서 지위를 갖다가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뭐 그런 그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미국은 그 달러가 기축 통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효과를 갖다가 거두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 달러가 없어지고 그 암호화폐가 기축 통화로 된다면은 굉장히 큰 그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나 중앙은행으로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선물 시장을 갖다 도입을 하고 또 ETF 상품도 조만간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런 특히 또 IT 업계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술 이를 활용해서 좀 더 그 나은 어떤 그 인공지능 시대를 이뤄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과 정부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미국의 경우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 규제안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락을 했잖아요. G20 네. 이후 또 그렇죠. 급락하는 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규제라는 거에 대해서 좀 표현을 좀 우리가 좀 네. 정해야 되겠대요. 규제라는 게 꼭 하지 말라가 아니라 네. 이 테두리 안에서 해보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규제라는 건 오히려 투자자나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그 법적인 울타리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규제라는 거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암호화폐는 지불수단이냐 보장수단이냐 자산수단이냐 이런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그걸 다 연구를 하고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현재 뭐 암호화폐로 해서 금융위기가 오느냐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7년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를 겪어봤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은행들을 국유화시킬 정도로의 강력한 그 대책을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금융이 무너지면 전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절대 네.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더 그 모든 중앙은행들이 이 암호화폐를 잘 활용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지금 아마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지금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히려 미국은 이 암호화폐의 문제가 암호화폐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익명성 그다음에 보안 문제잖아요.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문제, 그리고 우리 교수님 FI 원장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 그 문제성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미국에서는 야 앞으로 달러를 돈으로 찍으려지 말고 종이로 찍으려지 말고 좀 암호화폐로 찍어내 버리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뭐가 해결되냐면요, 그 위조 지폐 문제. 북한은 네. 맨날 그 슈퍼백, 그쵸. 슈퍼 위조 지폐 이런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할 수만 있고 현재까지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뭐 익명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안성, 그다음에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격만 명확하게 해서 저희가 기술 개발을 계속 시키면은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도 발전할 가능성이 더 높죠. 안 그래도 암호화폐 발행을 고려하는 중앙은행들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암호화폐 발행을 고려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또 뭘까요? 지금 각국 그 중앙은행들이 고려하고 있는 그 암호화폐는 우리가 그 기존에 알고 있는 암호화폐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전통적인 그 암호화폐는 사실 중앙은행 내지 그 정부가 배제된 그야말로 이걸 소위 전문용어로 P2P라고 그러는데 개인 대 개인 간의 어떤 그 거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내지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조금 암호화폐가 가진 그 장점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해서 좀 다른 각도의 암호화폐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점에서는 연방 정부나 이 은행들, 중앙은행도 암호화폐의 그 장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뭐 하나의 그 방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가진 어떤 그 편리성, 결제의 편리성이라든지 그리고 결제 들어가는 환율 수수료의 그를 갖다 절감해 줄 수 있고 또 글로벌 화폐로서의 어떤 그 기능도 할 수 있는 이런 암호화폐의 어떤 그 장점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그 P2P 거래가는 아니지만은 뭐 중앙 정부가 그래도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를 만들어 보자. 이런 그 생각을 갖다가 가진 나라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그 베네수엘라에서는 네. 뭐 페트로라는 이제 석유와 연계된 그런 뭐 암호화폐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냈죠 이미. 네. 뭐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몇 개 나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중국, 러시아, 에스토니아, 캐나다, 일본까지.
혹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암호화폐로 코인을 발행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푸틴 대통령이 7월 1일까지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을 다 만들어서 다 준비해라라고까지 지시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뭐 중단을 시켰다고 하지만 이미 텔레그램에서 한번 했던 걸 봤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떤 걸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중앙에서 하려고 하는 암호화폐와 원래 암호화폐의 그 목적과 뜻은 좀 다르거든요. 원래 암호화폐가 탈중앙화 그쵸.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중앙에서 통제를 한다니까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은 저거 얘기 다른 거 아니냐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리플 CEO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은 규제 기관과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접촉을 해서 이게 우리가 이 익명성을 위한 거고 익명성이나 이 범죄를 위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거라는 걸 잘 설명해야 된다고 그 리플 CEO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혁명도 외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블록체인을 만들어내고 암호화폐를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중앙정부와 정부 잘 협력을 해서 이게 더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어떻게 자칫하면 현재 우리 원래 했던 탈중앙화가 돼버리면 이게 무정부정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게 사실 이 정부 관계자들의 걱정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해외여행 나갈 때 얼마까지 그냥 갖고 나갈 수 있죠? 10,000불까지는 아마 정부에 신고 안 하고 그냥 갖고 나가도 괜찮을 겁니다. 그럼 그 정도의 거래가 뭐 이루어지는 거는 모든 나라에서 용인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용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어느 정도의 자꾸만 설득을 하고 정부 설득하고 협의를 하고 기술적인 걸 이야기해야지만이 암호화폐 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자산 가치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정부하고 친해져야 된다. 일단 제가 너무 정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라는 표현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규제라는 것보다는 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리플 창업자분의 주장대로 네. 이렇게 기존 화폐와 그리고 암호화폐 이 중간점에서 어떤 해결안이 나올까요? 미래화폐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달러 코인을 만들어서 앞으로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은 미국 물건을 사고 팔 때는 그 달러 코인으로 결제를 해달라고 해버리면 그걸 기축통화를 유지시킨 상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걸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고 우리가 그 외환 투자도 하잖아요. 네. 지금 뭐 외환 투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달러 코인이란 가상의 화폐가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중간적인 역할에서 서로 협력해서 앞으로 시대가 좀 흘러가면 그게 합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미국은요 비트코인을 선물 거래소에 상장해서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에 두긴 했지만요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 누린 어떤 이득을 포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까 또 궁금해집니다. 그건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정부와 연방준비은행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시장과 IT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이렇게 암호화폐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로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러라는 기축 통화의 지위를 갖다가 놓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암호화폐를 조금 뭐랄까요 범죄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그런 점을 좀 부각을 시켜서 좀 덜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나라들이 이제 일본과 스위스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일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작년도에 지급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갖다 인정을 했고 또 ICO에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자 때는 이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암호화폐를 일본이
선점해 나가겠다. 암호화폐 시장 산업과 뭐 블록체인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일본이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스위스의 경우는 스위스가 그동안 이제 그 은행 비밀주의를 통해 가지고 그 세계의 검은 돈을 갖다 많이 유치를 해 왔더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점차 이제 그 은행 비밀주의가 이렇게 그 와해가 되어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스위스는 이 암호화폐 ICO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그 세계의 자금 허브로서 네. 금융의 허브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뭐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튼 그 가장 그 뭐 금융시장이 발전된 그 미국의 경우는 정부와 시장이 조금 스탠스가 지금 다른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 산업이 암호화폐로 움직이는 어떤 시대가 오면 중국이 급부상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왜 이 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지금은 소극적이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새로운 코인 앞으로 이거를 쓸어서 미국과 거래할 때 다 쓰라. 그거 하게 되면 그 모든 세계 시장이 거기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선물이나 ETF 상품 같은 것들을 지금 미국이 계속 만들어내고 시장에 선을 보이는 것도 그 과연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를 보기 위해서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기축통화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어서 자기들의 그 유치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오히려 미국 정부가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강경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려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데 어떨까요? 우리나라 제가 강경 규제라고 해서 거래소 폐지를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셨다고 뭐 여러 몰매를 맞으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는 거고요. 이거를 금융이나 기술이나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이게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선점해서 세계 1위의 국가가 됐듯이 이 암호화폐 시장도 규제나 강경책이 아니라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길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우리가 뭐 세계를 제패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동안에는 저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부가 좀 뭐 규제 일변대로 해왔던 게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너무 그 과열된 어떤 그 투기, 그다음에 뭐 김치 프레미엄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 암호화폐 이게 하나의 그 산업이고 또 그게 내재된 어떤 그 블록체인이라는 그 신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투기에는 뭐 적극적으로 막아야겠죠. 그리고 또 범죄로 활용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 규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금지를 해야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고 또 신기술을 갖다 육성한다는 그 점도 같이 균형되게 아마 정책을 갖다가 앞으로는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그 이해를 갖다 하고 그에 대해 맞는 정책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1시간 동안 열심히 토크를 벌여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오늘의 토크를 좀 정리하는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자신에 맞는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투기 성향을 보이게 되면 정부에서도 그런 그 규제를 자꾸만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리 주식 투자하듯이 자신의 그 몸에 맞게 잘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요.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더 발전해서 더 많은 투자처가 생긴다면 그건 모든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되니까 자신에 맞는 투자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커다란 변화의 물결에 우리는 제대로 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위스 은행 저 UBS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는 그 미국이나 스위스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대만이나 말레이시아보다도 오히려 그 준비의 정도가 미흡하다. 그래서 세계에서 한 25위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걸 이렇게 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4차 산업혁명 그 시대에 우리가 그 준비를 해서 그동안의 그 인터넷 시대를 우리가 주도해 왔던 것처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도 큰 그 4차 산업 그 시대의 어떤 큰 틀에서 이걸 좀 본질을 갖다 이해하고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갖다가 꾸려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자산시장 대붕괴,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는 이란 주제로 토크를 벌여봤는데요.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칠게요. 코인 넘버 1,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